네, 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이재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신 대로 신생아 대사 선별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또 그 중에서 또 그 리소좀 축적 질환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생아 대사 선별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다루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리고 치료제가 도입된 유전 질환들, 지금 이제 확장 대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좀 축적 질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유전자 검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선별 검사 2018년 이전까지는 그 6종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단백질이나 다른 대사물질, 뭐 지질도 있고 다른 무기물질도 있고, 이상 대사 그 과정에서 어떤 이상이 생기는지 분석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화학 유전학의 범주에 들어가겠고, 이런 그 대사 이상 질환 중에서도 유전성으로 대사가 이상이 생기는 유전성 대사 질환은 대부분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그리고 그 X염색체라든지 이런 성염색체 열성 유전형으로 열성 유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다루겠지만 상당히 좀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질환 중에서도 열성이 아닌 경우도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개별적인 질환들은 기본적으로 그 유병률이 낮아서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대사 질환들을 다 합쳐서 놓고 보면 전체적인 유병률이 아주 낮지만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검사의학 교과서에 있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유전성 대사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종류로 나눴을 때는 그 대사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산 대사, 핵산, 리소좀, 스테롤, 외에도 에너지라든지 금속이나 퍼옥시점, 호르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해서 뭐 당원병, 갈락토즈 설증,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유명한 페니랄라닌 혈증, 단풍 당뇨증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존 그 확장되기 전에도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에 들어있던 것들이겠죠. 유레아 사이클이라든지 레시니안증은 뭐 뮤코다당증, 오늘 다룰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소좀 축적 질환으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담즙산, 생합산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다뤘던 뭐 질베르나 크리글라나자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미토콘드리알하게 그 미토콘드리알 레스피레이터리 체인 그 쪽에 문제가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 사립체 그 대사 이상 질환들이 유전적으로 꼭 사립체 그 유전체에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으로 제노믹 DNA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사립체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패티애시드 대사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 금속 대사, 뭐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시에도 나는 윌스병 뭐 이런 것도 있고, 맨케스병 이런 것도 있겠고, 퍼옥시점 쪽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감염성 이런 것들도 자주 생기는 과산 퍼옥시다제 이런 것들, 대사 이상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부신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대사 질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유전성 대사 질환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그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개별적인 질환들은 굉장히 좀 희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별 검사, 아까 그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적 보건 사업으로 6종으로 기존부터 수행되고 있던 6종에다가 이제 텐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가 도입이 되면서 50여 종으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신생아들은 다 이런 광범위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현재 그 이중질량 분석 방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면역검사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게 갈락토즈, 그리고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뭐 이제 17알파-OH,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제 면역검사법, 효소법 이런 것들로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 텐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 가지고 이제 50종을 한꺼번에 그 증감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미노산, 뭐 지방산, 유기산,
퍼옥시존, 퓨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선별 검사도 광범위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로 명칭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6종으로 포함되어 있던 그 종류가 이렇게 그 제가 나열해 놓은 6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갈락토제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런 그 생화학적 방법, 효소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직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 자체는 똑같이 아기 뒤꿈치에서 체열을 해 가지고 거름종이 이제 블러드 스팟을 만들어서 건조된 상태로 검사를 들어가는 방식은 같습니다만, 검사 방식이 좀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보고서가 따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밑에 페닐케톤요증, 호모시스틴요증, 단풍당뇨증은 이제 팬덤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여 종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그 질량 분석기 방식으로 포함이 되어서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효소 방식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지금 사진으로 예시로 가져온 질량 분석기 사진입니다. 이런 텐덤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서 검사를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유명한 질환이죠. 페닐케톤유리아, 페닐알라닌이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해당 단백질의 피크가 크게 그 스펙트럼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물질이 증가가 돼 있다, 이 물질이 대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선별 검사로서 알 수 있게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부분까지가 이 검사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검사들을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결과지를 하나 제가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 개인정보는 제거를 했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기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신장이나 몸무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참고사항으로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아기가 뭐 항생제를 사용했다든지 수혈을 받았다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락토제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TSH 보는 거고요.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17알파 그 히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떤 수치로 나와서 그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고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 번에 그걸 가지고 뭐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체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체열 재검을 하게 되겠고요. 텐덤매스 검사법을 이용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여기 음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보이는 큰 그 그래프, 지금 너무 크고 길어서 제가 일부만 좀 잘라왔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잘려 있긴 한데 단풍당뇨증 그리고 페닐케톤유리아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고요. 해서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 지방산 대사 이상 질환, 여기 아실카르니틴, 카르니틴 이런 그 사이클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증가했느냐에 따라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어떤 효소에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먼저 알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기산 대사 이상 질환해서 뭐 주로 어떤 그 애시드들이 그 유린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한 번의 검사로 관찰을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검사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신생아가 이런 선별 검사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이 있는 경우 이걸로 확진이 아니라 얘는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검도 하고 재검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추가 검사로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제가 도입된 유전 질환들입니다. 이제 이 그 유전 질환을 검사하는 입장에서 유전 상담을 예전에 했을 때 제일 난감했던 부분이 이 검사 왜 해요예요. 이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뭐 기분만 나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난감하긴 했죠. 치료제가 실제로 없으면. 자, 치료제가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연구가 되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무적인지 몰라요. 이 유전 질환을 그 진단을 하면은 신생아가 유전 질환을 갖고 있다면 그 아기 부모님들 되게 죄책감을 많이 가지세요.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도 크게 죄책감을 가지시는데 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이렇게 좀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도입되는 것들을 빠르게 이제 주시를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리소좀 축적 질환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 바운더리 안에 이 안에서도 그 모든 리소좀 축적 질환이 다 치료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환들도 있고 그런 아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스키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큰 바운더리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아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치료제가 지금 도입이 된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세부적인 검사 진단명까지 알아내야지 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적숙성 근위축증, SMA라고 부르는 거. 요새 핫하죠. 이제 한 번의 치료로 평생 동안 유전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질환 환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약값이 미친 듯이 비싸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보험의 테두리 내로 들어옴으로써 절망적인 그 상황이 이제 희망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빨리 알아낼수록 그 발달 과정에서 발달 장애를 일으키기 전에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선별 검사의 급여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지금 뭐 통과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계속 연구자들이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 호소하는 이유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리소좀 축적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소좀 축적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그 큰 질환군이 되겠고요. 효소 부족에 따라서 이런 라이소좀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는 질환들입니다. 부족한 이제 인체 내 그 작용하는 효소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족한 효소 종류에 따라서 50여 종의 대사 질환이 있다고 하고 그 중에 한 10개 정도 질환이 효소 보충요법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다룰 것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고셔병, 폼페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브리병하고 폼페병은 또 2부에서 자세하게 다뤄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고요. 사실 나머지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브리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전문가 인터뷰에서 국내 누적 환자가 25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인구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당 1명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많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뮤코다당증 요거는 사실 세부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거를 한 개로 묶었을 때 국내 누적 환자가 한 200명보다는 좀 더 많을 것이다. 유병률 전체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고셔병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유병률을 알아내기는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4만 명에서 6만 명 중에 출생아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되겠는데 실제로 국내 누적으로 진단된 숫자는 5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단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유병률로 환산을 했을 때 추정 환자가 우리나라 인구를 추정했을 때 추정 환자가 한 25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폼페병 같은 경우에는 4만 명당 1명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추정 환자가 1,300명 굉장히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낮게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은 진단검사법이 발달함으로써 조금 더 진단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입니다. 시비어 컴바인드 이뮤노디피션시 스키드라고 부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병 사이트에 보시면은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 목록으로 지금 사이트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이 B세포 수가 정상이거나 감소, T나 B세포가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세망세포 발생 이상 아니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런 스키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현형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고 요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교재에서 가져온 리스트가 되겠는데 중증 복합 면역 결핍의 종류 보시면 X염색체 연관으로 열성 이것들은 이제 남자 신생아들만 걸리겠죠. X염색체 연관 열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면역 결핍 증후군이 있고 상염색체 열성으로 되어 있는 종류는 최소 12종류의 스키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서 대표적인 게
ADA 결핍 스키드입니다. 아데노신 디아미나즈 결핍증, 그리고 뭐 잭3, 인터루킨 7 리셉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고, 레티큘라 디스제네시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S 종류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합쳐서 스키드 한 종류로 묶어서 다루고 있고요. 표현형은 같습니다. 면역 결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페이탈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고요. 남들 다 이제 아기들 감기 치레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반복 감염이 되고 중이염도 계속 걸리고 상기도 감염 계속 걸리고 하기도 감염 계속 걸리고, 예. 궁극적으로는 이런 면역계 면역 세포들이 T세포, B세포 이런 림포사이트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혈무 세포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위험도가 높고, 그리고 면역형이 맞아야만 공여자가 맞는 조혈무 세포가 있을 때에만 이식이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감염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항균요법, 항생제 계속 써야 되고요. 면역 글로불린 심각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유전 상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첫째라든가 뭐 이렇게 중증 결핍증이 있을 때 둘째 임신 계획이 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경우에도 좀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전자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죠. 그리고 효소 보충요법, 치료가 있다고 했죠. 이 왼쪽에 나열해 있는 모든 종류의 스키드의 효소 보충요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데노신 디아미나즈 결핍증, 아까 말씀드린 ADA가 결핍된 경우에는 ADA를 효소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찍부터 효소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하면은 아기가 고생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뒤에서 2부에서 또 다루게 될 텐데요. 척수성 근위축증, SMA입니다. 척수랑 뇌관에서 비롯된 신경세포가 변성이 되면서 운동신경세포가 변성이 되면서 이제 디너베이션이 되면 근육이 쇠약되고 근육 소모가 되고 이런 질환입니다. 이제 진행성으로 근육이 약해지게 되겠고요. 발병 시기와 증상 정도가 다양한데, 이제 어릴 때 더 심하게 발생하느냐 아니면 좀 더 늦은 시기에 더 경하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타입 0에서 타입 4까지 분류가 됩니다. SMN1 유전자의 결함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엑손 7의 완전 결손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근데 그거의 호몰로그인 SMN2 유전자 복제수가 많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같은 결함으로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증상이 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 강의에서 아마 스페시픽하게 다룰 것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MA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최고가 신약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작년 7월 뉴스인데요. 졸겐스마, 원샷 치료제 한 방에 이 평생 동안 유전성 질환을 극복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제 급여가가 약 20억 원, 엄청난 돈입니다. 예, 참 굉장한 돈인데, 요거를 이제 급여에서 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준다 해서 투여 대상은 14명이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의 진정한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별검사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치료제가 있는 유전성 질환들은 신생아 선별검사에 포함을 시켜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언론에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소좀 축적 질환 유전자 검사 해서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고시어병, 폼페병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파브리병입니다. 알파 갈락토시다제 A 효소 결핍으로 세포 내, 자, 이름이 어렵습니다. 글로보트리아오실 세라마이드, 이런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자, 증상은 손과 발에 통증이 생기고, 지금 오른쪽 아래 사진으로 나타났고, 뒤에도 아마 비슷한 사진으로 다루시겠지만 안지오케라토마, 그리고 이제 땀이 적게 나는 증상, 코로니알 오페시티, 각막에 혼탁증이 생기는데 뭐 시력 자체를 뭐 실명에 이르게 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화기계의 장애, 그리고 이명이나 난청 이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파브리병은 GLA 유전자의 뮤테이션으로 일어나는데 유전자가 X 유전자에 위치하고 요 질환은 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그 한 개의 그 카피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X-링크드 리세시브가 아니라 X-링크드 이네리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 개별적인 질환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뮤코다당증입니다. 여기에서 좀 이 뮤코다당증에 포함된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포함된 효소가 많기 때문에 효소와 그 해당하는 효소를 코딩하는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서브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다당류를 분해하는 효소를 결핍으로 그래서 글라이코사미노 글리칸스 이런 다당류들이 축적되면서 몸에 축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출생 시에는 정상인데 이런 것들이 점차 축적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출생의 때는 정상이다가 이후에 골격계가 점점 이상해지고 얼굴이 형태가 변화가 되고 관절이 구축이 되고 간이 비대가 동반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본 질환들이 기본 증상들이 되겠고 그런 그 효소의 서브타입에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다양한 이제 경과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사진은 언론에 공개됐던 뮤코다당증 유전병 그 형제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서브타입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1형부터 지금 9형. 이게 그 검색하기에 따라서는 4형까지만 소개된 곳도 있고 6형까지만 소개된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온라인 멘델리안 디지즈 오밈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에는 지금 9형까지 제가 검색이 됐습니다. 헐러 신드롬 그리고 그 스키 신드롬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알파 레보 이드로니다이제 그 유전자는 IDUA 유전자. 요거가 결핍된 게 1형이고 그 가장 유명하고 많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헐러 신드롬, 헐러 스키에 신드롬, 스키에 신드롬 이렇게 나뉘는데 얘가 이제 효소 보충요법이 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서브타입이 되겠습니다. MPS2 같은 경우에 헌터 신드롬으로 유명합니다. 얘는 IDS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X 유전자에 위치하기 때문에 X-링크드 리세시브 형태로 유전이 되고 이 서브타입도 역시 효소 보충요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이런 서브타입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MPS 타입 3가 있고요. 요거는 효소 결핍이 그 네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3에서 그 3A, 3D 이렇게까지 네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열한 유전자들이 포함이 되고 상염색체, 열성 유전 형태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그 대사 이상 질환들은 상염색체 열성 또는 X염색체 열성 유전 형태를 띠기 때문에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자, MPS4입니다. 요거는 이제 케라틴 설페이트 대사에 관련된 두 가지 요소 결핍으로 A형, B형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료제가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상시험이 외국에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MPS 타입 6 그리고 타입 6 같은 경우에도 효소 보충요법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MPS 7과 9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셔병입니다. 고셔병은 글루코세레브로시다제 효소 결핍으로 이런 그 물질이 마크로파지 안에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축적이 된 세포를 고셔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뭐 간이나 비장 같은 곳에 축적이 되면서 특히 비장 비대로 인해서 적혈구 파기가 증가하고 빈혈과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출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BA 유전자의 뮤테이션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그 같은 유전자로 발생하는 그 질환을 타입을 3개로 나눕니다. 발생 그 시기와 그리고 침범하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형이 가장 흔한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장비대 그리고 골절이 메인 증상이고 브레인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발병 시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할 수가 있고 효소 보충요법으로 호전이 될 수 있는 타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주요 관심사가 되겠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시비어한 타입입니다. 유아기에 브레인 데미지를 일으키면서 급격하게 진행해서 2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간 비장 비대를 일으키면서
조금 더 늦은 시기 유년기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뇌 침범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효소 보충요법을 들어갈수록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에 포함되는 것이 권장이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다룰 폼페병입니다. 글라이코겐 스토리지 디지즈 2라고도 하는, 이게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되겠고요. 폼페병이라고 흔히 부르게 되겠습니다. 애시드 말타제 효소 결핍으로 근육에 글라이코겐이 축적이 됩니다. 쓰지는 못하고 계속 쌓이는 거죠. 이제 이런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진행성으로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이 되고 결국은 호흡근 같은 데도 침범을 하기 때문에 호흡부전과 심근병증까지 진행이 되는 무서운 병이 되겠고, GAA 유전자의 뮤테이션으로 발생하고 생양수치의 열성 유전 상태를 띱니다. 이것도 2부에서 강의 때 자세히 다뤄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질환 유전자 검사, 지금까지 이런 유전자 검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의 원인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의 뮤테이션이 라이소좀 축적 질환 NGS라고 하는 패널에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뤘던 유전자들 외에도 원내 처방 코드로는 지금 표시해 드린 것과 같고, 원외에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인천성모병원 검사실에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브리병이나 뮤코다당증, 고시혈병, 폼페병 이렇게 다뤘던 원인 유전자들을 포함해서 169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한 개의 패널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내에서 이제 처방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항상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다시 물어보시고 저도 또 다시 한번 계속 강조드리고 합니다. 자, NGS 내실 때 상병 코드 꼭 맞춰서 내시기 바랍니다. 상병 코드만 잘 들어가면은 특별히 삭감 위험은 없으니까요. 상병 코드가 물론 나갈 수 있는 피지컬이 돼야겠죠.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고시혈병, 폼페병이 각각 이렇게 상병 코드가 EDI 코드가 이렇게 돼 EDI는 죄송합니다. 질병 사인 분류표에 이런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병명 제대로 입력해 주시고 의증인 경우에 의증을 표시해 주시고 처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